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들 하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시집살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친정으로 도망친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오라버니는 뜻밖에도 시어머니를 내쫓아주겠다며 묘안을 내놓는 거예요. 과연 시어머니를 향한 기막힌 묘안이 무엇이었을지,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집살이. 옛날 시집간 누이 동생이 시어머니 등살에 못 견디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오라버니,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배도 골리고 밤잠도 안 재우고 일만 시키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누이 동생은 친정에 오자마자 넋두리를 늘어놓았어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출가회인인데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지. 진정이 왜 왔느냐? 오라버니는 누이 동생을 나무랐죠. 오라버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참아야지.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시부모 모시기를 친정부모 모시듯 해야 복 받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도리가 있는 거야. 오라버니는 동생을 달래보았죠. 오라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냐. 젊은이가 죽긴 왜 죽는단 말이냐. 그렇게 한 집에서 살기 어렵다면 차라리 시어머니를 내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동생은 시어머니를 내쫓으라는 오라버니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러곤 오라버니를 빤히 쳐다보았죠. 시어머니만 없으면 되겠느냐.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내쫓아야 하는데. 오라버니는 말꼬리를 흐렸어요. 누이 동생은 혼자 한참을 생각하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도 끔찍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죠. 얘야, 왜 싫으냐? 시어머니만 없으면 고된 시집살이를 안 할 것 아니냐? 하지만 누이 동생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미운 시어머니지만 쫓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말이 없는 걸 보니 싫은 모양이로구나. 그럼 내버려둬라. 시집살이를 더 고되게 해야겠구나. 오라버니의 말은 퉁명스러웠죠. 누이 동생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쩌면 좋을지 몰랐어요. 네 생각을 알았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밉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오라버니는 다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섰느냐?
시어머니를 내쫓겠느냐? 제가요. 허허, 그럼 누가 있단 말이냐? 오라버니, 저는 차마 그런 일은 못하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네 시어머니를 내쫓으면 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라버니는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뜬모를 웃음을 지었죠. 누이 동생은 또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한 듯 네, 그럼 오라버니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네 시어머니를 지금 당장 내쫓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쫓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시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그러면 내가 네 시어머니를 내쫓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마. 그동안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야 할 것이야.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는단 말이다. 내 한 달 후에 사람을 보내 네 시어머니를 보쌈하여 저 멀리 산에 갖다 버리도록 할 것이야. 한 달 후면 보지 못하게 될 시어머니이니 한 달 동안은 잘 모실 수 있겠지. 오라버니의 말에 누이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밥도 잘해드리고 빨래도 자주 하여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려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구중도 말대꾸하지 말고 그저 시어머니만 극진히 모시거라. 그저 죽는 신용을 하면서 한 달만 참으면 될 것이야. 네, 잘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누이 동생은 겨우 모기 소리만 하게 말했죠. 얘야, 도대체 너희들 무슨 일이냐? 밖에서 듣고 있던 친정어머니가 남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시집으로 다시 가야겠습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 옆에 와서 인사를 하고 시집으로 돌아갔죠. 시집으로 돌아가는 누이 동생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집으로 돌아온 누이 동생은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기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늘 웃는 얼굴로 말을 잘 들었죠.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드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밥상에 올리면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서 나무랐어요. 저것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도 모를 일이야. 맛있는 반찬이라고 하면 독을 넣었는지 어찌 알겠어. 시어머니는 도골은 뱀같이 뾰로통해져서 밥상을 물리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꾹 참고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어요. 며느리는 생긋 웃으면서 밥상을 올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국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혀를 대보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 소태 맛도 이렇게 쓰지는 않겠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던지다시피 하고 밥상을 불렸습니다. 그래, 참아. 한 달만 참자. 며느리는 한 달이라는 날짜가 오직 희망뿐이었어요. 그저 말없이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기만 했죠.
참으로 고된 하루하루였습니다. 보리방아를 찍고 나면 닭이 울었어요. 보리쌀로 밥을 지어 올리면 동산에 아침 해가 떴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빨래를 하고 나면 한나절이 지났죠. 그렇게 배틀에 올라 앉으면 어느새 날이 저물곤 했습니다. 온 몸이 쑤시고 저려도 쉴 틈이 없었어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떤가요? 에이구 얘야 말도 마라. 다운 치마 걸어놓고 들어올 적 나갈 적에 눈물 씻기 다 절었네. 사촌 언니가 친정에 와서 흥얼거리던 가락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 듣던 그 가락이 새삼스러웠어요. 정말 시집살이는 고추보다 더 맵고 고된 것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며느리는 시어머니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집살이 타령을 했어요. 어느덧 한 달이 가까이 오는 날이었죠. 며느리는 장이 가는 남편에게 조기 한 마리를 사오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온 조기로 찜을 만들여 시어머니 밥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오늘은 조기찜 반찬이랍니다. 며느리는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상을 받으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속도 없냐?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도 처음이었죠. 그러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을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조기 맛이 괜찮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칭찬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혹시나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도 하지.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떻게 된 일일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기 위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더 불안해져 왔죠. 애미야, 오늘은 조금 쉬어라.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약해진 듯 싶구나. 시어머니 말은 너무도 부드러웠습니다. 예, 아닙니다, 어머니. 일거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하루 더 밀리면 될 게 아니냐. 아무 말 말고 하루 푹 쉬어라. 밥은 내가 지을 테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무언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추같이 맵고 도골은 뱀같이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봄눈 녹듯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잘 받드는데 나도 지금부터 며느리를 잘 보살펴줘야지.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아가 이리 다오. 내가 볼 테니. 애를 업고 일을 해도 애 한번 업어보자는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며느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는 눈가에 웃음을 띄었죠. 왜 내가 그리도 무섭냐? 장승처럼 꿋꿋이 서서 말을 못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은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등에 업은 아기를 빼앗다시피 하였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눈에
뜬모를 눈물이 이슬처럼 맺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많이 달라졌어요. 보리방아도 지어주고 마루도 닦아주고 자질구리한 집안일도 거들어주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느낀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을 보면 그저 시어머니 말에 뾰로통 틀어지기 일쑤인데 자기 며느리는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으니까요. 거기다 죽으라며 죽는 신용까지 하는 며느리가 더없이 곱게 보이고 예쁘게 보였죠. 이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애미야, 밥을 많이 먹거라. 밥을 많이 먹어야 아기 젖도 많이 나올 게 아니냐. 시어머니는 자기 밥그릇에 밥을 듬뿍 떠서 며느리 밥그릇에 더 얹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업고 이웃집 나들이를 가곤 했죠. 며느리는 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고 마시는 살랑살랑 꽃잎을 흔드는 봄바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았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도 점점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를 보쌈에서 내쫓겠다는 오라버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내일이 다가오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저 바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내가 아기를 볼 테니 얼른 다녀오너라. 친정으로 가는 며느리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벌써 무슨 수를 썼으면 어쩌나.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리다시피 하며 고개를 넘었습니다. 전에는 신세 타령을 하면서 넘었던 고개였어요. 드디어 친정 살인문을 들어섰죠. 아이고 얘야, 또 왜 왔느냐. 시집에서 쫓겨온 것이 아닌가 하여 친정 어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오라버니를 찾았죠. 허허, 하루도 못 참고 왔으니 참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남은 하루를 못 잡았느냐? 오라버니가 뒤뜰에서 고함을 치며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란 말이냐? 오라버니의 굳어진 얼굴은 펴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오라버니는 벌써 누이 동생의 마음을 훤히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성난 얼굴을 했죠. 오라버니,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절대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없으면 저도 살지 못합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정녕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이냐? 예예, 오라버니, 그러하옵니다. 알겠다. 어서 가서 잘 살아라. 오라버니는 웃으면서 누이 동생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예,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살인문을 나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잘못을 빌었어요. 어머니, 잠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잠시 못된 생각을 품은 자신을
크게 후회했죠. 한편 누이 동생의 버릇을 고쳐 효부로 만든 오라버니의 슬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의 효성은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산골 사람 고래잡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골 농사꾼이 바다로 나가게 되어 겪게 되는 황당하고도 유쾌한 모험극입니다. 죽은 기러기 한 마리가 큰 돈이 된다는 소식에 기러기 수천 마리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산골 농사꾼은 무작정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할 리가 없죠. 그런데 기러기를 잡으려다 고래사냥까지 나서게 된다는데요. 그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산골 마을에 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밭대기를 갈아서 먹고 살면서 틈틈이 집신도 삼고 먼 산에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퍽 부지런을 떠는 셈이었지만 그런 걸로는 고작 푼돈밖에는 벌지 못했죠. 집신 한 켤레 값은 4대푼이었고 뗄나무 한 지미래짜 2, 3전에 불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가 운수 좋게 먹이가 목에 걸려 죽은 기러기 한 마리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장에 가져가서 2냥이나 받고 팔았다는 것이었죠. 그 소문을 들은 농사꾼은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물을 짜기 시작했어요. 농사꾼의 아내가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죠. 산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그물은 짜서 무얼 하시려고요? 그러자 농사꾼이 대답하였습니다. 모르면 잠자거나 이끌려. 이건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새 잡는 그물이라. 아니, 하늘에다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늘에다 그물을 던지다니.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오. 나는 이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기러기 수천 마리를 잡아올 작정이란 말이요. 죽은 기러기도 한 마리에 2냥인데 산 기러기 수천 마리면 수만 냥이 되지 않겠소. 당신은 머리 좋은 남편 덕분에 머지않아 비단 옷에 흰 쌀밥으로 호강이 늘어지게 될 테니 두고 보구려. 농사꾼은 며칠 동안 집신도 삼지 않고 나무도 하지 않고 새 그물만 커다랗게 짰어요. 아내가 제발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새 그물을 다 짠 농사꾼은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갔어요. 갯벌에 그물을 널따랗게 친 다음 한 끝을 자기 허리에 동여매고 엎드려서 기러기 떼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잠시 후 기러기 떼 수천 마리가 갯벌에 내려앉았습니다. 기러기들은 잠시 갯벌에 앉았다가 날아올라 물고기 사냥을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농사꾼이 쳐놓은 그물코에 발이 걸려 잘 날지 못하고 부두덕거렸죠. 그 모양을 본 농사꾼이 옳다 싶어 그물을 거두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놀란 기러기들이 그물에 발이 걸린 채로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그물 한 끝을 허리에 동여맨 농사꾼의 몸도 따라서 공중에 붕 떠올랐습니다. 농사꾼은 기러기들과 함께 허공을 날아가면서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멀리 날아간들 내 그물에서 벗어날 듯 싶으냐? 어디든지 내려앉기만 해봐라. 내가 곧 그물을 걷어서 너희들을 다 잡고 말 테니. 그래서 장에 갖다 팔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된단 말씀이야. 기러기 떼는 넓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하나 둘씩 그물에서 발이 빠졌습니다. 결국 맨 나중에 남은 기러기마저 발을 빼고 날아가 버리니 농사꾼은 허리에 빈 그물만 매단 채로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농사꾼이 물결이를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어프어프 하는 사이에 허리에 맨 그물이 풀어져 나가버렸죠. 마침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던 큰 고래 한 마리가 물을 쭉 들이켜는데 농사꾼도 한데 휩쓸려서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고래 뱃속 한가운데 쿵 하고 떨어졌어요. 농사꾼은 고래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우선 허리에 차고 다니던 쌈지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뻐끔뻐끔 담뱃대를 빨면서 담뱃불 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고래가 무척이나 큰 놈인지 뱃속은 마치 커다란 동굴 같았어요. 그리고 고래가 물을 들이켤 때 함께 뱃속으로 빨려 들어온 온갖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의자며 책상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풍랑을 만나 난파한 배에서 떨어져 나온 듯 싶었죠. 고래가 숨을 쉴 때마다 콧바람이 불어 들어와 뱃속은 뽀송뽀송 말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굴벽처럼 보이는 것이 온통 살코기였어요. 거기에는 간이며 염통 같은 커다란 고깃덩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농사꾼은 배가 고프던 참에 잘 되었다 하고 우선 나무로 불을 피우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장독칼로 염통 한 기퉁이를 쌀뚝 베어내어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생간이 눈에 좋다는 말이 생각나 간도 좀 잘라 먹었죠. 고래는 뱃속이 뜨겁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다 죽고 말았습니다. 파도는 죽은 고래를 물가로 밀어내었어요. 한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산더미만한 고래가 죽어서 떠밀려온 것을 발견하고 칼과 도끼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살을 잘라서 나누어 가지려고 우선 배부터 갈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고래 뱃속에 웬 사람이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고래 뱃속에 앉아있던 농사꾼이 그들을 내다보고 점잖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 고래는 내가 잡은 것이니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야. 그 말을 들은 바닷가 사람들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기껏 고래 뱃속에서 꺼내어 살려주었더니 하는 말 좀 보게.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일세. 농사꾼은 사람들이 기막혀 하거나 말거나 천천히 고래 뱃속에서 나와
또 소리쳤습니다. 죽은 고래는 여기 있다만 그물에 걸린 기러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 말을 들은 바닷가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답니다. 복숭아꽃 마을.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낙원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동굴 너머 복숭아꽃 만발한 무릉도원을 발견한 한 어부의 신비로운 기록이랍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은 온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전장에 시달리거나 쌀이나 보리 농사를 망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무릉이라는 곳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는 날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이 어부는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죠. 그날은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강 위쪽까지 올라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올 생각이었어요. 어부는 힘차게 노를 저어 자꾸자꾸 강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어부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어요. 아니, 여기는 대체 어딜까? 그곳에는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들이 양쪽 강 기슭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짙은 향기가 나는 풀이 우거져 있고 풀 위로 복숭아꽃 꽃잎이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꾸만 노를 저어 나갔죠.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어부가 복숭아 나무 숲을 따라 점점 더 깊이 노를 저어가자 갑자기 강폭이 좁아지더니 이름 모를 높은 산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어부는 산 그늘에 가려진 구석진 곳에서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죠. 어부는 무트로 올라가 간 기슭에 배를 묶어두고 동굴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았어요. 어부는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눈앞이 탁 트였어요.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오니 눈앞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기름진 논과 밭이 보이고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보이는 집들은 말쑥하게 손질되어 있고 평평한 논두렁 길이 마을 곳곳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어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가는 사람도 밭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어부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로부터 머리를 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낯선 어부를 쳐다보았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보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소? 남자의 물음에 어부는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죠. 그 사람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닭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술과 함께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그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어부를 한번 만나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부에게 말했죠. 먼 옛날 임금이 진나라를 세웠을 무렵에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우리들끼리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괜찮으시다면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말에 어부는 그 옛날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수많은 나라가 서로 싸웠고 그러다가 한나라라는 힘센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도 다시 새로운 나라로 나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이야기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따금 한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였죠.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어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부는 문득 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당신이 여기 왔던 일이나 여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동굴을 빠져나와 배를 묶어둔 곳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동굴로 가는 길을 잊지 않도록 복숭아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끈을 묶으며 강을 내려갔어요. 어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어부의 가족은 뜰 듯이 기뻐했죠. 그런데 마을에는 어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어딘가 신비한 곳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윽고 그 소문은 원님의 귀에도 전해들었죠. 원님은 어부를 불러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부는 보고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어요.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비한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는 길을 안내하라고 일렀죠. 어부는 하는 수 없이 원님의 부하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묶었던 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동굴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하들을 앞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강가에는 복숭아 나무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어부가 보았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꿈 이야기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꿈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복숭아꽃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엿장수 총각의 꿈. 서울의 모화관이라는 곳의 뒤쪽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엿장수 총각이 있었어요. 모화관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이었죠. 원래 집안 형편이 가난한 데다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총각은 2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총각은 매일 아침 엿 목판을 목에 걸고 집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엿을 팔아 양식을 마련했어요. 장터나 씨름판, 명절날의 놀이마당 같은 곳에는 을의 구경꾼보다 엿장수들이 먼저 왔죠. 그런데 어디를 가나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모화관 뒤쪽에 사는 부지런한 엿장수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무가를 보는 날이었어요. 무관으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칼쓰기, 활쏘기, 말 달리기 따위의 무예를 겨루는 날이라 구경꾼들이 잔뜩 모일 터였습니다. 엿장수 총각은 남보다 엿 한 가락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시험장으로 갔죠. 너무 빨리 갔는지 시험장에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활쏘기 시험을 보는 곳에는 커다란 문짝만한 관역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엿장수 총각은 그중 한 관역 뒤에 연목관을 받쳐놓고 몸을 기대고 앉았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집을 나서서 졸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은빛 머리카락이 어깨에까지 늘어지고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엿을 봐라.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항상 부지런하고 올바른 마음씨를 잃지 않으니 착하도다. 또한 홀로 되신 어머니께도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너의 그런 댐댐이를 기특하게 여겨 가난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러 왔노라. 엿장수 총각이 얼떨떨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관역들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관역 밑을 봐보면 은 3,000냥이 묻혀 있으리라. 그 돈의 임자는 남산골 이생인데 그 집 대문 앞 앵두나무에 지금 막 꽃이 만발해 있으니 그것을 표적 삼아 찾아가거라. 이생에게 그 돈 3,000냥을 다 갖다 주되 차용증서를 꼭 받아다가 은을 파낸 자리에 묻어 놓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가난을 면하게 되리라. 노인은 말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총각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바탕 꿈이었죠. 엿장수 총각은 어이가 없어 혼자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시에야 어디 일어날 수가 있나. 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깜빡 졸았죠. 그러자 꿈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나 야단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은을 파내어야 하거늘.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냐?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엿장수 총각은 얼른 집으로 뛰어가 괭이를 가져다가 관역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뼘도 채 파들어가지 않아서 과연 괴짝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꿈에서 본 노인이 말한 대로 은전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죠. 총각은 연목판 대신 은전이 든 괴짝을 짊어지고 남산골로 갔습니다. 남산골은 원래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동네 안에는 야트막한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느 집이 이생의 집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중 한 집의 살인문 앞에 꿈속 노인의 말대로 꽃이 활짝 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엿장수 총각은 속으로 바로 이 집이구나 생각하며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으니 여인 얼굴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친 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이생인데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엿장수 총각은 은전이 든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고 나서 꿈에 노인이 나타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꿈속의 일이라 긴가민가였습니다만 노인이 시키는 대로 관역 밑을 파고 보니 과연 은전이 든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말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이 은전을 받으시고 차용증서를 써주십시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이야기에 이생은 자기 길을 의심하였어요. 하지만 엿장수 총각이 말하는 투가 정직하고 진실해 보여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잠시 생각한 뒤에 말하였습니다. 황당한 일에게 나나 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구나. 네 말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이생은 엿장수 총각에게 차용증서를 써준 다음 은전이 든 괴짝을 받았습니다. 엿장수 총각은 그 증서를 가지고 가서 은전이 든 괴짝을 파는 자리에 잘 묻어두었어요. 한편 이생은 원래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난 선비였습니다. 다만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 세 끼를 때우기도 힘든 탓에 과거 공부에 온 힘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큰돈이 생겼으니 집안 살림은 몽땅 아내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이생은 한편으로 엿장수 총각에게 집을 한 채 사주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대주었습니다. 총각은 곧 장가를 들어 부부가 정성껏 어머니를 봉양하며 화목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생은 좋은 성적으로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벼슬이 차츰 오른 끝에 마침내 평양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새로 부임하여 관청의 재산을 보관해둔 창고들을 하나씩 점검할 때였어요. 은을 보관한 창고에 들어가 은전이 담긴 괴짝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맨 구석에 놓인 괴짝 하나가 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은전 대신에 차곡차곡 접은 흰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펴보았더니 아무날 아무시에 은전 3,000냥을 빌렸다는 자용 증서였어요. 글씨는 이감사 자신의 글씨였죠. 그리고 종이 끝에 이생이라 서명한 것도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이감사는 크게 놀라고 또 감격했어요. 신령님께서 내가 가난하여 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엿장수 총각을 시켜 도와주신 것이로구나. 그런 도움이 없었던들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랴. 이감사는 곧 은전 3,000냥을 마련하여 비어있는 괴짝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관리가 되기에 힘썼답니다. 엿장수 총각의 꿈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은 3,000냥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주인을 찾아간 엿장수 총각의 정직함,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간 이생의 신의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신령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정직한 마음과 약속 그 자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 사이의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에도 꿈속 노인이 점지해준 앵두나무 같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과 미소를 드렸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정겹고 지혜가 가득한 우리네 옛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